네, 돌아왔습니다. 그걸로, 뭘로? 온라인으로. 녹화 방송으로. 좀 좋지 않네요.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주고받고, 특히나 이번 주 주제는 사실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얘기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주제인데, 이 놈의 코로나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여기 창원 지역이 조금 더 심해진 게 있어가지고, 이번 주도 녹화 방송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 드렸던 대로 이제 흥선대원군 고종 그리고 명성황후 민씨를 볼 건데, 이제 제가 혼자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 제 엠버 누나를 앉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참여가 될 겁니다. 목소리 참여가. 그래서 그 점을 아시고, 옆에 듣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듣고 있는 사람한테 이입을 하셔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얘기를 언제로 거슬러 가볼 거냐면, 고종이 즉위했을 때로 가볼 거예요. 고종은 언제 즉위했냐면 1863년 12월에 즉위를 했는데, 1863년은 어떤 해였나 하면, 저희가 제 이제 강의 때 한번 봤던 영조 정조를 정리했던 시기로부터 약 한 6, 70년이 지난 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조가 죽고 나서부터 이 고종이 즉위할 때까지,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까지를 이제 세도정치 시기라고 합니다. 세도정치. 세도정치 시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특정 가문이, 그러니까 왕족이 아닌 우리 조선 왕족은 전주 이씨가 이제 왕족이거든요. 그 왕족이 아닌 특정 가문이 이렇게 나라를 쥐락펴락한다 했던 시기를 우리가 세도정치 시기라고 하고요. 이때 세도 가문이 이제 안동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 가문이 이제 왕권보다 더 위에서 나라 전체를 이제 쥐락펴락했던 시기인데, 안동 김씨가 무엇이냐? 정조가 이제 탕평을 펼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을 해서 이제 나라 정치를 이끌었던 걸로 유명한데, 이 정조가 펼쳤던 정치에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허점이 있었다면 어떤 거가 있냐면, 신하보다 왕이 기본적으로 똑똑해야 되는 탕평 정책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능력 있는 젊은 정치가 이제 신하들을 많이 등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등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혹은 10명 정도 되는 이제 능력 있는 신하들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조가 죽을 때 즉위를 한 순조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그 순조를 잘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전한 신하가 김조순이었어요. 김조순. 근데 이 김조순이라는 신하는 사실 정조가 믿고 맡길 정도로 이제 청렴한 신하였어요. 문제는 그 김조순의 세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조순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 세 아들이 굉장히 우리 아빠가 김조순이다 하고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되게 파렴치한 짓들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매관매직도 하고, 그 매관매직이라 하면 이제 관직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물을 바치면 이제 관직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김조순이 살아있을 때 약이 불가능했겠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얘네가 이제 세도가로서 이렇게 모든 조선의 정치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그런 기반이 다져져 있었던 거예요. 그 약간 대통령 아들들이 설치고 다니는 거. 예,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깨는 게 없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세도 정치를 이제 안동김 씨가 세도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 세도 정치 시기에 이제 그 학교 책에도 많이들 나오는데 세도 정치 시기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체제가 굉장히 문란해집니다. 예. 이걸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삼정이라 하면 이제 전정과 군정과 환곡이 굉장히 문란해졌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전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세를 걷어들이는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뭐 이런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어가고 저런 명목을 더 씌워갖고 세금을 더 걷어가고 하는 형태의 이제 전정의 문란이 있었다면은 전정의 문란은 이제 토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백성한테 씌워진 거다 보니까 땅을 뺏어갈 수 있게 되죠. 기본적으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백성한테 자꾸만 과도한 세금을 부과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빚을 갚으려면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땅을 뺏어가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세금의 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군정의 문란인데 이제 군정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세금을 내는 제도가 이제 군정인데 이제 군대를 가도 상관없으나 이제 군대를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 내는 세금이 이제 군정인데 그러한 군정도 이제 사실은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세금을 물린다든가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한테 세금을 물린다든가. 근데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조선은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이면 무조건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갔다 오면 되지. 그 계속 매년 언제나 항상 한번 근데 뭐왜 매년가? 지금 군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에 끌려가서 1년 내내 붙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농사를 짓다가도 훈련하러 와라 하면 훈련을 하러 가야 되고요. 예비군이야 그러면? 그쵸. 늘 예비군인 거죠. 예. 늘 예비군이고 혹은 파견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끌려가는 걸 안 하려고 하면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혹은 이제 그 의무군인이 아닌 이제 직업군인으로 가든가 이래야 되는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 당시에 조선의 군 체계는 지방에 있는 군 체계는 기본적으로 예비군 체제였었어요. 소고군이라고 해가지고 전시가 되면 모두가 병사가 되는 전시가 되면 모두가 병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체제였었어요, 사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업 군인이 있고 지방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이제 그 예비군 체제가 되게끔 했었다란 얘기죠. 근데 그 군정이 굉장히 문란해져 가지고 이런 명목 저런 명목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막 뜯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은 견디다 못해서 이제 집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뭐 산적이 되고 이제 거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차라리 노비가 되고 혹은 뭐 아니면 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내시가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궁녀가 되고 막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뺏어간 세금들이 다 어디로 갔냐? 다 안동김씨 가문으로 흘러 들어간 거죠. 예. 우리 그 왜 영화 그 뭐냐 영화란다 드라마 킹덤 예. 넷플릭스 그 시즌제 드라마 킹덤을 보면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 무슨 가문에 누구누구 해가지고 군수로 와가지고 막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게 그 가문의 성씨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뭐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큰아버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가문 사람들이 이제 어디든 벼슬을 꿰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 사람이 그 벼슬을 꿰찬다. 그럼 그 가문 사람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나머지 탐관오리들이 이제 그 뇌물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막 백성들한테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심각했던 게 환곡입니다. 환곡. 환곡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였던 이제 춘대 추납 제도가 변질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이 되면 지난 가을에 수확을 했던 쌀이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겨울 내내 먹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배를 채워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쌀을 관가에 이제 빌리는 거죠. 관가에 가서 쌀을 빌려서 이자를 조금 보태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해서 갚는 요런 제도가 있었는데 늘 있어 왔어요. 그거는 이제 아주 오랜 고대에 이제 나라가 있었을 때부터 고구려 백제신라 이럴 때부터 있었던 제도들이에요. 쭉 이어져 왔던 제도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변질이 돼 버려가지고 관가에서 이제 돈놀이를 하는 거죠. 쌀을 빌려주고 엄청나게 높은 세금 이제 이자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빌려주는 쌀에다가 막 모래를 썼고 결을 썼고 혹은 빌려줄 때는 막 쌀에다 물을 타가지고 불려가지고 무게를 무겁게 해서 빌려준 다음에 받을 때는 마른 쌀로 받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행태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쌀을 안 빌린다라고 하면 강제로 막 쌀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쌀을 못 갚으니까 이제 사채를 쓸 수밖에 없죠. 고리대. 그러면 이제 사채업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잘 모르는 우매한 백성한테 계약서 같은 걸 들이밀고 이제 지장을 찍게 해서 쌀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후하게 빌려주는 척 하고 빌려줬다가 내년이 되면 와가지고 이 집을 완전 풍지박산을 내버리는 거죠. 쌀 다 뺏어가고 집도 뺏어버리고 그 집에 있는 딸은 궁녀로 팔아버리고 뭐 그 아들이나 아버지는 뭐 저쪽에 노비로 보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저 이제 북방에 이제 오랑캐 막는 군인으로 이제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60년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이 세도정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동김씨 세도가는 자기들의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정조같이 똑똑한 국왕이 오면 안 되니까 허수아비 국왕을 앉혀야 되는 거예요. 이 허수아비 국왕의 조건은 첫 번째가 멍청하거나 두 번째가 굉장히 어리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 자기들처럼 타락했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 이런 그 국왕이 될 만한 전주 이씨를 늘 찾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조 같은 경우에야 정조의 어린 아들이었었고 이제 헌종, 철종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동네에서 나무꾼 하다가 온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앉혀놓고 배불리 먹여주니까 좋다고 이제 김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전주이씨 가문에 이제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서 이놈의 나라를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이제 꾸미는 거죠. 자기가 미친놈인 것처럼. 그때 당시 말로 파랗고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갑자기 길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우통을 까고 들어눕는다든지 아무나 보고 쌍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초상집마다 가가지고 행패 부리고 밥 주면 좋다고 먹고 막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초상집도 안동 김씨 가문의 잔치집만 골라다니는 거예요. 초상집뿐만 아니라 잔치집을 막 골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동 김씨 가문에서 저 좀 뭐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왕족인데 애가 이상하다고 맛이 갔다고 그래 그런 놈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미친 개 노릇을 하고 다닌 거예요. 별명이 초상집 개였어요. 그래서 영화 명당에 보면 지성이 맡았던 역할이 이하응인데 영화 명당에 한 번 더 보세요. 그 지성이 맡은 역할이 이하응입니다. 그래서 막 이게 그 전을 던져주면서 이제 내 다리 밑으로 기어서 입으로 이 전을 물고 가라 하면 막 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철종 이후에 그 왕족 중에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걸 고르겠죠.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를 때 이제 이하응이 눈에 들어왔고 이하응한테 아주 어린 아들이 있다더라. 저런 미친놈의 아들이면
나이도 어린데다가 완전 오케이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하응의 아들을 왕자리에 앉혔으니 그 왕이 고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왕에 딱 즉위를 하고 이제 대원군, 그러니까 왕이 아직 어리니까 왕의 아빠가 섭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원군, 흥선 대원군 이하응이 권력을 딱 잡게 된 거죠. 권력을 잡자마자 낯빛을 싹 바꾸고 어명을 내리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탐관오리들 다 잡아들여라. 그 뭐 이제 사실 잡아들여라라고 누가 말을 안 해서 못 잡아들였던 거지. 죄는 이미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 잡아들이라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안동김씨 가문한테 찍혀서 목 잘릴까봐 못했던 거지. 다들 하기만 하면 그런 깡만 있으면 되는데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동김씨 가문에서의 견제가 굉장히 들어왔겠죠. 근데 그거를 다 꺾어내고 이제 숙청하고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제 흥선군 이하응의 이제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젊은 인재들을 일단 고용을 합니다. 등용을 해요. 과거 시험을 이제 새롭게 하죠. 그 전까지 과거 시험은 그냥 통과 의뢰, 그냥 거칠에 불과합니다. 안동김씨 가문에 뇌물을 갖다 바친 자의 아들이다 하면 이제 과거 시험이 뭐 개판으로 쳐도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원군이 딱 즉위를 했으니까, 대원군이 있으니까, 정권을 깨쳤으니까 진짜 똑똑한 애들을 등용을 해라. 일단 당색, 문벌 다 초월해서 인재를 고루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김씨 가문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로 전락해버린 양반들의 모임의 근거지인 서원들을 전부 다 문 닫게 만듭니다. 일부 굉장히 전통과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그 서원들을 전부 다 문 닫아 해버립니다. 그리고 탐관오리들 모조리 잡아들여서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왜 사채업자들이 땅 많이 뺏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땅을 막 차지하고 있었던 사채업자들, 토호들, 그 다음에 백성들 괴롭히는데 일조했던 양반들 싹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막 면세돼 있던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면세 토지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렇게 돌려주는 작업을 하니까 와, 백성들은 만세 만만세입니다. 대원군 만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세금 명목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무명잡세라고 하는데 전부 다 폐지. 세금 다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포, 근데 군에 가는 대신에 냈던 세금을 호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군포를 호포로 바꿨다는 건 이제 가정이 있으면 다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완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전, 회통, 육전, 조례 등의 이제 법전도 완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동김씨들끼리 모여서 작당 모의를 했던 곳으로 전락해 버렸던 비변사를 없애버리고 옛날 이제 조선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 있었던 제도인 의정부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정부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군부를 거기서 떼내서 분리시켜서 군대는 군일만 해, 정치에 관여하지 마 해갖고 군부를 옆으로 떼내서 따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를 하는 등 아주 개혁적인 정치를 많이 펼쳤어요, 대원군이. 그래서 이 모든 정치들만 놓고 봤을 때 대원군은 고장난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엄청난 노력 끝에 사실 좀 바로 잡히는 듯 보여요. 백성들은 만세 하고요, 일단. 그러면 네. 왕을 그 그림이 그 어린 아들이 앞에 앉아 있고, 그렇죠. 그 아들을 교육시켜서 이 말을 해, 저 말을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자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명을 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명을 하는 거죠. 그 아들이 뒤에 앉아 있는 거야, 왕이? 왕은 앞에 앉아 있고요, 아들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아들은 그냥 앉아만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섭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아니고 아닙니다. 앉아만 있고 진짜 그 뒤에 앉아가지고 네. 네.
많이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다 이제 나이가 한 16, 17만 돼도 다 들리잖아요. 그죠? 뭔 소리를 하는 뭔 소리 하는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치. 뭔 소리인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배움이 되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안 맞다 싶으면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 왕이 아예 끼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 처음 들을 때는 이 정치나 음. 왕이 해야 될 일을 못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네. 네, 다 듣고 있어요. 다 이미 지켜본 것만 해도 그럼요. 좋은 시간이 있었던 거네. 그렇죠. 그리고 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자기 전에 한 번만 공부해보고, 그러니까. 혹은 도승지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습니다.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공부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종의 캐릭터는 공부는 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여러 가지를 참 잘 백성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며 김영삼 지지율을 얻어가며 굉장히 큰 높은 지지율의 이런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이 대원군이 지지율이 폭락을 하는 사건이 있으니 그게 뭐냐? 경복궁을 중건하는 일을 펼치셨어요. 이제 왕권이 바로 서야 된다. 위험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위험이 있게 왕권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경복궁을 새로 짓는, 그러니까 이렇게 증축하는 중건 사업을 왕실의 위험 이런 거. 왕실의 위험을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중건을 할 때 좀 이렇게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조금씩 한다던가 했으면 그렇게까지 백성들의 반발을 사진 않았을 텐데 너무 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필요할 거고 나무, 그다음에 뭐 재료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테니까 전국에 있는 거목이나 거석들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막 걷어 가가지고 깨고 잘라서 막 이렇게 중건하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세금도 좀 많이 걷었어요. 그때 당시에 원납전이라 그래가지고 세금도 많이 걷고 뭐 돈도 많이 찍어내고 돈을 굉장히 그 고액수표 있죠. 고액수표를 찍었어요. 고액수표를 찍어대면 부작용이 뭐냐? 그 고액이 아닌 원래 돈들 있죠. 고액이 아닌 원래 돈들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엄청 올라요.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이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 농민들이 다 힘들었어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러니까 고액의 지폐를 많이 찍어내면 고액의 지폐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부 사람들만 갖고 있을 뿐이고 근데 그런 고액의 지폐를 찍어냈으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원래 돈을 상표통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빡치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 어떤 거기 경제정책까지 이렇게 머리가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원군이.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런 이제 대원군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상황, 거기에 잠깐만 시계를 조금 앞으로 돌려서 이 조선의 외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조선의 외부.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는 1860년대 요때는 이제 19세기 이제 그 말이 되니까요. 고 시기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 19세기 말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엄청 유행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다음에 후발주자로 이제 뭐 독일, 미국. 그거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네. 그게 그때인 거야. 그렇죠. 영국이 그거보다 약간 전부터 고 시기까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이유가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들은 조금 약해 보이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이제 원주민들을 침략해서 빼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좀 약해 보이는 나라를 침략하는 첫 번째 관문이 문 좀 열어봐. 우리 되게 좋은 거 많다. 이거 한번 볼래? 이거예요. 우리 되게 좋은 거 많다. 요거 살려면 너네가 이런 걸 요 정도 주면 우리가 너네 나라에서 나는 특산물 같은 거를 사고 우리 거 주고 갈게. 이런 교역 주고받기. 요게 이제 선제 과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좀 새로운 나라다 싶으면 문 열어볼래 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가 사실은 태평양이잖아요. 그쪽으로도 여러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양선이라 불렀어요. 이상하게 생긴 양놈들의 배. 이양선이 출몰 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땐 괴물들이에요. 눈이 파래요. 얼굴이 하얗고 코가 겁나 커요. 키도 크고. 이런 괴물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뭐 샬라샬라 이상한 얘기해요. 그랬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제 물론 조선 백성들 모두가 다 서양인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알 사람은 알아요. 지식인들 중에는 청나라도 갔다 오고 고려 때에도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요. 알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영 모르는 그런 완전히 외계인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원군이나 양반들 입장에서는 알아요. 저들이 어디쯤에서 왔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을 열고 싶지 않은 거죠. 대원군 입장에서는. 근데 요 앞전에 방송 녹음할 때는 그 말을 안 했거든. 그 문 열어봐라 이게 식민지를 삼으려고 하는 강대국들의 그 사전 작업이라는 말을 안 했어. 네, 안 했죠. 그래서 그냥 아니 그 교육하자는데 그걸 왜 막아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 아니요. 알고 막은 건 아니에요. 알고 막은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왔을 때 저 새끼들 이제 우리한테 와서 작업치네 이걸 알았던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프랑스, 영국 그들이 식민 지배해야지 일단 1단계 문 열어 이게 아니에요. 그랬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 아주 이제 100년 뒤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하면 무조건 문 열고 식민지화 하던데 인 거예요. 물론 아주 순수한 의도로 통상 좀 합시다, 교육 좀 합시다 였을지도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대원군이 그걸 알고 막은 건 아니에요. 일단 대원군의 사상 자체가 위정척사였어요. 외부 거 받아들일 필요 없다. 우리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막고 보자였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양선이 출몰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대원군이 집권했을 당시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천주교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종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천주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원군은 그걸 알고 있었죠. 좋아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대원군이 처음에는 생각을 쟤네들을 이용해서 다른 양놈들을 좀 막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EJ. 그러니까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막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쪽 오랑캐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오랑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 오랑캐랑 친해져가지고 이 오랑캐가 이 오랑캐를 견제하게 만드는 거죠. 와 대박. 이게 EJ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EJ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랑스 선교사들을 불렀는데, 신부님들을 불렀죠. 신부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저쪽에 러시아 애들이 좀 내려오려는 것 같은데 너네 나라에 얘기해서 프랑스와 러시아를 좀 이렇게 견제해주고 우리는 프랑스랑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했는데 이 신부님들의 돌아온 대답은 아주 원칙적인 대답이죠. 저희는 종교인입니다. 그런 거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던데. 언제부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대원군이 빡쳤죠. 그렇죠. 지금 뭐 작금의 그 종교인들은 저는 진정한 종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정치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종교인들이 이제 원칙적인 대답을 해놓으니까 대원군이 빡쳐가지고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인 거예요. 그건 잘못했다. 죽이고 대대적인 천주교도들 박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박해는 1866년부터 약 6년간 계속돼요. 72년까지. 그러니까 대원군이 실각하는, 그러니까 대원군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72년도까지 약 6년간 굉장히 천주교도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이 몰래 모여서 이 예배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도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해를 했는데 아무튼 천주교도들을 박해를 한 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때문은 아니고 신부님 9분이 돌아가셨어요.
프랑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배를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병인 양요예요. 그 프랑스 애들이 이제 그 선교사가 이제 2월 달에 66년 2월 달에 선교사 9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애들이 그 군함 7척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1000명 정도의 군인을 데리고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10월에 쳐들어왔어요. 10월 달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싸웠는데 처음에는 좀 밀리다가 우리 제주 목사 이게 제주도에서 그 기독교 목사가 아니고 제주 목에 있는 이제 공무원이죠. 그 목사 양헌수의 전략을 통해서 이제 그 정족산성 전투에서 이제 크게 이겨요. 프랑스 애들한테. 그래서 프랑스 애들한테 크게 이기니까 이제 프랑스 애들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근데 이 프랑스 놈들이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도벽이 있어요. 도벽. 그래서 네, 도둑질 한 거를 다 이제 루브르 박물관 그 앞에 있는 박물관 거기서 이제 막 전시를 하고 있죠. 이 나쁜 놈들이. 아무튼 그때 우리 그 규장각에 있는 많은 문화재들도 약탈해가고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1866년 10월 달에 있었던 병인 양요입니다. 근데 이제 1866년 10월 달에 이제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왔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약 2달 전 8월 달에는 이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이 이제 그 임진강을 통해서 이제 그 평양으로 왔어요. 거기서도 통상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너무 시끄럽게 굴고 막 그 평양 군민들을 막 괴롭히고 해서 그랬는지 이제 평양 군민들이 화공 그러니까 불을 질러 버렸어요.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그래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완전 불타가지고 완전 이제 전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애들이 빡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쳐들어와요. 쳐들어온다기보다는 연락이 와요. 통상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문을 열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우리가 우리한테 잘못한 거를 우리 배 불타버린 거 개항을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이쯤 되니까 궁금한 게 왜 그렇게 문을 열라고 난리야? 이제 통상을 하면 이제 그 지역의 값싼 어떤 향신료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서 뭐 향신료를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조선에는 그 전에는 막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약탈을 해보니까 자기들 나라에선 구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입하기 위함이죠. 일단 네,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을 수입하기 위함이고 자기네들의 공산품을 싸게 팔기 위함이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문 열어라. 그럼 용서해줄게 했는데 이제 당연히 콧방귀도 안 끼죠. 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로부터 5년 뒤인 71년에 미국 애들이 이제 군함 12척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12척에 5척. 5척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분 나쁘다. 고작 5척? 근데 엄청났어요. 군인은 오히려 프랑스 애들보다 많았어요. 1200명? 근데 프랑스 애들한테는 우리가 이겼는데 미국 애들한테는 계속 져요. 뭐 무기 차인지 뭐 그래서 미국 애들이 잘 싸우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역시나 강화도로 쳐들어왔는데 이제 평화 협상 제의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계속 문을 열면 다시 우리 돌아가 줄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안 한다 해가지고 결국 걔네가 이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했고 한 달 정도 지리한 전쟁을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리한 전쟁을 했는데 우린 지죠. 우린 계속 지는데 걔네들은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전투를 하더라도 지네가 아무리 이겨본들 식량도 모자랄 거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또 다른 그 입장이었던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갑니다.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집에 가요. 이게 이제 신미양요죠.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 입장에서는 66년에 이제 병인 박해로 인한 병인 양요 그리고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71년에 그 신미 양요 미국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사실 68년에 한번 그 녹음할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도 녹음하고 있지만 68년에 그 독일 상인이 그냥 경복궁에 와갖고 문을 뚝뚝 두드립니다. 개항하자고 문 열어달라고. 남의 나라 궁이 그렇게 함부로 문 두드리 일반 상인이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묘사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통상합시다 한 거예요. 통상합시다. 당연히 콧방귀도 안 끼죠. 대원군은.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놈 이름이 오페르트거든요. 오페르트라는 독일 놈이 미친 놈입니다. 밤 되니까 그 무덤을 도구를 합니다. 누구 무덤? 대원군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종의 할아버지죠.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도구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것도 실패합니다. 이 바보죠. 뭐 도구를 하다가 뭐 귀신을 봐서 까무러 쳤더니 어쩌니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아무튼 그 자리에 바로 처형합니다. 근데 독일은 안 쳐들어옵니다. 왜요? 쪽팔리거든요. 자기 나라 사람이 도구를 하다가 잡혔잖아요. 그 차원이 다른 얘기죠. 독일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양놈들하고는 이게 상종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원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예 막 척화비를 전국에다 설치를 하고 우린 절대 문을 열지 않는다. 완전히 쇄국하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등의 이런 이제 대원군의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이제 오래기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경복궁도 중건하고 하니까 이제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또 고종이 나이가 찼네. 고종이 이제 20살이 됐어요. 72년, 73년 요때가 되면 고종이 이제 나이가 차니까 이제 고종이 제가 직접 서무를 보겠습니다. 친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원군한테 얘기를 했고 대원군은 아들아 아직 아니다. 내가 좀 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했으나 이제 고종이 아예 이제 명령을 내려버려요. 어명을 내리죠. 아버님 물러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친히 결제하겠다는 명령과 함께 대원군은 이제 물러나고 이제 전면으로 등장한 게 이제 고종인데 전면으로 등장한 게 고종인 것처럼 보이나 실세는 민비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명성황후 민비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명성황후 민비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 시아버지처럼 쇄국 걸어 잠그는 거로는 안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대신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여러 가지 어떤 기계나 기구, 뭐 배, 총, 무기, 혹은 뭐 전차, 뭐 혹은 이제 기차 이런 것들은 외국으로부터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최초로 문을 열었던 나라가 공교롭게도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통상 관계를 맺고 관제나 군제를 개혁하고 젊은 개화파, 그러니까 외국 유학 좀 갔다 온 외국에 어떤 기구들이나 어떤 신식 무기들이 있는지 아는 그런 개화파 관료들을 이제 그 젊은 개화파들을 등용을 하고요. 또 젊은 개화파들을 일본이나 미국이나 청나라 같은 데로 유학도 보내줍니다. 가서 좀 배워와라. 배워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사유람단, 그다음 뭐 수신단, 보빙사 뭐 이런 걸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배워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워오니까 관제나 이런 것들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 보았지만 명성황후는 관제, 즉 이 제도를 개혁하는 건 없었어요, 사실. 제도를 뭐 신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러지는 않고 군제, 주로 이제 군사력에 집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식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군대의 이제 군인들을 교육하는 교관으로 이제 일본인 교관을 고용을 해서 이제 신식으로 하는 이제 군인들을 양성을 좀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신식 군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구식 군인들을 굉장히 차별하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월급에 쌀에다가 막 모래를 섞어 준다든지. 거기서 이제 이 구식 군인들이 빡쳤죠. 그래서 위정척사파와 손을 잡고 대원군을 데리고 오려는 계략을 꾸렸으니 난을 일으켰으니 그게 이제 이모군란이에요. 네. 그런 이제 이모군란이 벌어졌을 때 이 명성황후 민씨가 선택한 방법은 청나라한테 연락하기였습니다. 청나라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 우리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좀 진압 좀 해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민비의 잘못된 선택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 백성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외세 의존을 해가지고 이거를 진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진압도 되고요. 진압하고 나서는 자기 시아버지인 이 흥선대원군을 청나라가 납치해 갑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실권은 이제 대원군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기가 힘들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이제 여전히 이제 민비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민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는 그대로 둔 상태로 이제 기술, 기기 혹은 군인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도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개화파들하고의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개화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으킨 반란이 갑신정변이죠. 그 갑신정변을 맨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지식인 중에서도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던 김옥균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옥균이 이제 일본한테 협조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 나라가 청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플러스 민비가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자기가 돈이든 권력이든 다 꿰차면서 민씨 지방 사람들만 배불리고 있는 이 나라의 상태가 이 꼬라지가 못 보겠다. 나라를 확 뒤집어엎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김옥균이 힘을 받는 거죠. 일본군이 도와주기로 하니까. 오케이. 들어가 보겠어. 해가지고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김옥균이 이제 그 정부의 보수적인 대신들을 잡아가두고 명성황후를 수색을 해서 잡는 거죠. 명성황후와 고종을 딱 잡아서 감금해 놓고 개혁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입헌군주제를 하겠다. 헌법으로 다스리는 거다. 군주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관제들을 개혁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때 명성황후는 민비는 다시 한 번 더 청나라의 SOS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김옥균은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일본군의 힘을 빌려서 청군을 제압해야지 했는데 일본군이 연락이 안 됩니다. 도와주기로 했던 일본군이 내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옥균의 반란은 3일 천하, 3일 만에 이제 무위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 일종의 친일 개화파들은 이때 거의 다 숙청이 되고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을 해서 다시는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또 민비가 청나라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장악하게 되죠. 이 민비가 청나라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장악하게 되는데 청나라가 이래라 저래라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민비와 민씨들은 이 민심에 입각해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정치 정책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사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쓰는 거에만 급급한 그 전에 흥선대원군이 곳간에 비축해놨던 많은 돈들이 혹은 많은 식량들이 한꺼번에 불과 몇 년 만에 다 탕진돼 버리는 탕진돼 버리는 사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관리들은 또 세금을 또 막 걷어야 되겠죠.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백성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쥐어짜서 세금들을 또 걷기 시작하니까 민심은 흉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 한 10년간 이제 갑신정변이 1884년에 끝이 났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1894년까지 약 10년간 조선의 백성들은 또 굉장히 고통받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은 민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치하는 이 민비를 굉장히 싫어하는 탐관오리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10년간 농민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골마 터진 사건이 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인 거죠. 이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민비의 대처가 또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청나라 군대 그리고 갑신정변 때 청나라가 일본하고 합의를 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텐진조약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군을 파견할 때는 각자한테 서로 연락해주기
라고 하는 이런 텐지 조약을 맺어놨었기 때문에 동학 농민운동을 진압하러 들어오는 청군이 일본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군이 또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후 상황들이 그때부터 다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강제로 갑오개혁을 단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민비는 일본인의 손에 죽게 되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이 민비가 나라에 무슨 일만 생기면 청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고 또 사치하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돌보는 제대로 된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정리했었던 이 조선의 국권 피탈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군과 민비의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민비가 얼마나 사치했었는지는 네이버에 한 번만 쳐보시면 나옵니다. 막 뭐 자기 오빠를 치료해준 외국인 의사에게 뭐 나라 예산에 육박하는 돈을 막 준다든지 혹은 그 의사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금강채굴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가게 막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라의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거를 허가해 준다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그리고 뭐 선물 받은 것들을 보면 뭐 엄청난 사치품들이 많아요. 그렇게 사치할 때가 아니었었는데 말이죠. 그때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그래서 이 민비가 그 일본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살해된 것 때문인지 좀 미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 이제 고종인데요. 고종이라는 사람은 사실 왕에 즉위했을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어렸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였던 대원군에 의해서 왕에 즉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친정을 해보겠다.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나선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자기 와이프인 민비가 일본인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그러한 와이프를 살해한 일본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견디다 못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일종의 튀죠. 예, 아간파천이죠.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튀고 난 이후에 고종의 캐릭터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드디어 자기 정치를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고종의 자기 정치는 어떠했냐? 자, 거기 러시아 공사관에 앉아서 일본인이나 일본인에 협조한 친일 관료들을 일단 숙청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러파 관료들을 이제 대거 등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을 그렇게 체류하다가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이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다. 라고 하면서 나 국호를 바꾸고 이제 자기가 황제에 취임을 하면서 독립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객기를 부리죠. 사실 국제 정세나 국제 관계 이런 것들과는 아무 관계 없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행보를 보였던 거를 보면 아주 권력 욕심이 없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원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리고 민비, 자기 와이프의 이제 정치력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그 두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에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지 못하다가 그 두 사람이 이제 정치판에서 제거가 되고 민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죽기도 했으니까 되고 난 이후부터 자기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자기 정치를 들여다보면 참 능력이 모자랐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중립국 선언이라든지 혹은 독립협회를 믿지 못하고 해산시켜버리는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고 어떤 광무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이 개혁 안에도 보면 이제 안에 있는 정치 제도를 개혁해내진 못하고 또 수박 겉핥기식으로 바깥에 교육제도나 혹은 뭐 군사제도나 요런 제도들만
예, 살짝 손을 대는 정도에만 그치는 등 능력이 굉장히 모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모자랐던 거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모자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당시에 보여준 행동이나 보여준 그런 어떤 호기 이런 거는 이제 한 나라의 군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썼고 또한 그 을사오적 이완용을 비롯한 나머지 정부 대신들에 의해서 강제로 체결된 그 을사늑약의 잘못된 점, 그러니까 무효성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습, 그렇게 애를 쓰다가 강제 퇴위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능력은 좀 없었지만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녹음을 하면서 엠버 누나랑 했던 얘기인데 군주가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군주가 될 자질이 없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었죠. 아버지에 의해서 군주가 되었었으니까. 그런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군주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조선 주변 국가들의 제국주의 상황,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약소국은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과 그 다음 이제 민비의 사치 그리고 민비의 그 외세에 의존하려고 했던 그 정치 그리고 대원군의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쇄국 그러한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조선이 멸망의 국가로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톱니바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세가 침략을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시절과 이제 그거에 맞물려서 외세에 의존하려고 하는 민비의 정치 전략 그리고 너무나 사치했던 이 민비 그리고 이 민생을 생각하고 민생을 개혁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지만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쇄국을 했던 대원군 그리고 그러한 대원군과 민비 뒤에서 가려져 있다가 다시 전면에 나와서 한번 바로잡아 보려고 이쪽 저쪽 뛰어봤던 고종 요 네 개의 톱니바퀴들 중에 과연 가장 망국이 되는 것에 기여했다고 하면 좀 이상한가? 망국이 되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2부 내용이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팟캐스트로든 뭐 유튜브로든 올라갈 건데 2부에서 저랑 엠버 누나가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명성황후 민비에 대해서 둘이 완전히 의견이 일치를 했고 대원군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달랐고 고종에 대해서 둘이서 나눈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보시면 이제 고종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군주가 될 깜냥이 아닌 사람이 군주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깜냥이 안 되더라도 좀 노력을 기울였어야 됐다. 그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뭐 어떤 행동들을 했어야 됐는데 가장 큰 잘못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독립협회 해산입니다.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린 그 선택이 가장 나쁜 선택이었었거든요. 고종의 선택 중에서. 근데 아무튼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고종의 잘못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엠버 누나의 분석은 그게 고종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 주변의 상황과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또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인데 그러한 성향의 사람을 군주 자리에 앉혀버린 대원군의 책임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좀 심도 깊게 나눠봤었어요. 그거는 이제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 둘이서 대화를 나눈 거를 한번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관객분들이 많이 앉아 계셨다면은 제가 고종의 입장과 민비의 입장 그리고 대원군의 입장을 이제 좀 더 이입을 하신 어느 쪽에 이입을 하셨나에 따라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었으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궁금한 거는 민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훨씬 더 소통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2주에 걸쳐서 시간을 역으로 갔죠. 지난주는 1894년부터 1910년, 그러니까 나라를 잃을 때까지의 조선 국권 피탈 과정을 살펴봤다면 이번 주는 조선 국권 피탈이 과연 누구 때문인가를 이제 고종이 즉위했던 1863년부터 이제 민비가 돌아가신 1895년까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이 전부 재미로만 듣기에는 사실 재미는 없죠. 재미로만 듣기에는 좀 슬프고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그 저희 에피소드 14번째 시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나라가 망하려면 한두 가지 조건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진짜 일본 말로 아다리가 제대로 돼야 망하거든요. 국제적인 상황, 내부에서의 분열, 그 다음에 또 어떤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도 있죠. 큰 화산 폭발, 요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꺼번에 물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조선이란 나라는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이 진짜 안 좋을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겹쳤어요, 사실. 주변의 제국주의 국가들,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영국, 그리고 수세기 동안 우리나라를 옆에서 4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4대 해야 했던 중국, 이런 국제적인 정세 플러스 60년간의 세도 정치, 그리고 그러한 세도 정치로 완전히 고장나 버린 조선의 상황. 근데 그 조선을 고쳐보기 위해서 즉위한 사람이 고종이라는 거. 그리고 고종의 아버지가 대원군이었다는 거. 그리고 고종의 와이프가 부인이 민비였다는 거. 그리고 민비의 집안이 민씨 집안이었다는 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로 포개지면서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드는 느낌은 뭐냐면 이런 리더, 이런 지도자들이 멍청하거나 못됐거나 하면 고통받는 건 백성들이라는 거. 그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불안정해지고 망국의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이 한반도는 사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지킨 적이 참 많았거든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병자호란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가지고 잘 지키고 있는데 참 잘 막아왔었거든요. 사실 보면 저 미국이나 유럽 저런 이 코큰 놈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잘 막아오고 있었는데 몇몇 미꾸라지가 참 문제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의 리더십도 좀 괜찮게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한반도 땅에 있는 백성들은 위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대한 백성들이 또 한번 잘 뭉쳐가지고 잘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뺏겨버린 나라 조선도 사실 여러 독립운동 끝에 백성들의 독립운동 끝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피폐해졌던 그 6.25 전쟁 이런 걸로 피폐해졌던 요 한반도 땅도 사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거 다 백성들의 힘이거든요. 그 지도자들의 힘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느낌들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네요. 아무튼
맨 뒤에는 좀 제 사설이 좀 길었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뤄본 거는 대원군과 고종과 민비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근대사 쪽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8.15 광복이었잖아요. 광복절 이후로 쭉 이렇게 근대사에 대해서 다뤄왔는데 이제 9월이니까 9월에는 가을이죠.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또 너무 무겁지 않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재밌는 얘기로 다음 주에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다음 주의 내용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